안녕하세요. 일곱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머신러닝 모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분류 모델을 고류 문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분류 모델을 머신러닝 모델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 모델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그리고 평가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통 평가를 하면은 지표라고 해가지고 매트릭이라고 해가지고 이 평가를 수치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평가된 이제 그 모델의 성능을요 수치로 표현하게 되는 걸 지표라고 하는데, 이진 분류 모델에서의 지표, 다중 분류 모델에서의 지표, 가중치 출력 모델에서의 이제 지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분류 모델 평가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이제 데이터 수집 같은 거 해봤죠. 계속 했고, 뭐 포메라니안, 뭐 그다음에 뭐 푸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수집해보는 것들 했고요.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학습하는 일도 했습니다. 뭐 티처블 머신이라든가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미지 학습도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나이브 베이지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일반 이제 디스크라이타이즈된 그런 이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모델을 개발하는, 분류하고 어떤 비가 올지 안 올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리하는 이런 모델을 개발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모델을 이제 개발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나중에 최종 목표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이 분류 모델이 우리가 사람이 이제 분류해 주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넌 포메라니안이다, 아니면은 너는 뭐 이제 푸들이다, 아니면은 뭐 이제 넌 딸기다, 아니면 토마토다, 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제 분류를 해주는 그런 모델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이 서비스를 실제로 이제 개발하기 전에 우리가 개발한 이 머신러닝 모델이 이제 얼마나 정확한지 이런 모델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고자 하는 거는 이쪽에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 평가,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점수로 나타낸다. 0점에서 100점 사이다. 근데 이제 99점이에요. 이러면은 뭐 서비스 개발로 넘어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한 이후에 서비스 개발로 넘어갈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 뭐 73점이에요. 이 정도면은 좀 더 이제 우리가 다른 모델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모델에 이제 데이터를 더 모은다든가, 아니면 모델 파라미터들을 이제 바꾼다든가 해가지고 모델을 성능을 좀 더 올려야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 성능 평가하는 것은 모델이 지금 얼마나 정확한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냄으로써 이후에 이제 모델을 개선하는 것을 다시 할지, 아니면 서비스를 개발할지, 이런 선택을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지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속 이제 분류 모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분류 모델의 이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셋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셋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제 개발한 모델이 이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예측 결과를 이제 내뱉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뭐 이런 키와 몸무게, 발 사이즈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 해가지고 각각이 이제 여잔지 남잔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류를 했다고 치면요. 이제 이러면은 우리가 분류 모델에서의 테스트 데이터셋은 일단 정답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 정답과 실제 값과 정답값, 이 결과와 예측 결과 값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일치도를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예측이 여잔데 실제 여자네, 남자인데 여자네, 틀렸네, 여자인데 맞았고, 남자 맞았고, 남자 맞았고, 여자 틀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치가 얼마나 일치됐나요?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정확도는 6개 중에 4개가 맞췄다. 그래서 66%다. 이렇게 일치도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일치도가 높을수록 모델의 성능이 이제 우수하다, 이렇게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이 많은 이제 일치도를 이제 수치화하는, 정량화하는 지표들이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평가 지표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한 예측값과 실제 값의 이제 일치도를 수치로 정량화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뭐 딱 값으로 아예 나타내는 거죠. 0에서 1 사이의 값. 1이면 만점이고 0이면은 완전히 틀린 거고, 이런 식의 수치화로 이제 나타내는 것이 이제 평가 지표들, 매트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매트릭의 정의에 따라서 많은 평가 지표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렇게 평가 지표가 많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완벽한 지표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완벽한 지표가 있다 그러면은
평가 지표가 많을 이유가 없겠죠. 그 지표 하나만 그냥 가지고 다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정확도, 확도도 사실 이런 평가 지표 중에 하나고요. 예, 원 오브 더 평가 지표고, 그래서 이것도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쓸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이제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파이썬 이제 라이브러리, 머신러닝 라이브 중에 이제 사이클런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뭐 여기 다들 아실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정리된 페이지 가보면은 클래시피케이션 매트릭 이렇게 보면은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핵심적인 것들을 오늘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평가 지표가 많은지, 그리고 어떤 평가 지표가 어떤 때 이제 사용하고자 만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수업 시간 동안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평가 지표를 계산할 때 우리가 좀 더 이제 평가 지표를 눈에 잘 보이도록 이렇게 인식하는 중간 단계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시각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측 결과를 이제 우리가 시각화를 먼저 좀 해보는데, 그 예측값과 실제값이 이제 그러니까 모델의 예측값과 그다음에 데이터의 그 테스트 데이터의 그 실제 레이블이 얼마나 이제 일치하는지를 쉽게 비교하고 또 지표를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시각화 작업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중간 단계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레이블 리스트를 그냥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분할표를 쓰는 방법이 있고, 오차 행렬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이블 리스트는 이제 실제값과 예측값을 그냥 리스트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샘플이 예를 들어 1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뭐 고양이, 그다음에 개, y2로 실제 값이 true 이렇게 고양이, 개, 뭐 그다음에 고양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있다고 하면은 트루 값을 이렇게 리스트로 나타내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각각의 이게 첫 번째 샘플에 대해서 y 프레딕션, 프레드도 마찬가지로 고양이를 고양이로 이제 우리가 프레딕션 했다든지, 근데 개인데 고양이로 프레딕션 했다든지, 고양인데 개로 프레딕션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나타내는 게 이제 레이블 리스트입니다. 실제값과 예측값을 이렇게 리스트로 나타내는 것이죠. 분할표는 이제 뭐냐? 분할표는 원래는 이제 통계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통계에서 이제 특성 변수들, 여러 이제 변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난시냐 생명이냐, 생맹이냐. 난시면 생명인과의 이제 관계성을 이제 알고자 한다.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나타내는 거죠. 난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난시가 아니에요. 난시 아님. 그다음에 이제 생맹이고 생맹이 아니다. 뭐 이런 그냥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조사할 때, 예를 들어 10,000명을 조사했는데 난시고 생명인 게 900명이고, 난시 아니지만 생명이 100명이고, 뭐 여기는 뭐 70명이고, 나머지가 이제 거의 한 뭐 9,000명 정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둘 간에 이제 이런 변수들, 난시인 변수와 생명인 변수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요약하기 위해서 쓰던 표가 이제 분할표입니다. 컨틴전시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원래 분할표는 이제 좀 머신러닝 이제 외부의 이제 통계적인 이제 더 큰 영역에서 쓰던 이런 분할표고, 이것은 이제 분류 기계학습 머신러닝에서 갖고 와서 이제 이쪽이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뭐 실제냐 아니냐, 실제에서 이제 아까 전에 고양이냐 아니면은 개냐, 여기도 이제 고양이 예측이 고양이냐 개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값과 실제값을 요약하는데 이제 쓰게 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요 이제 분할표는 이제 만약에 이게 고양이 개 말고, 그다음에 뭐 고양이 개 말고 뭐 말이 있다고 치면은 말이 또 더 추가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컨티전시 테이블의 특성은 이제 이렇게 특성 개수가 이제 우리가 그 클래스 분류하는 이제 클래스의 개수가 늘어질수록 이제 n by n까지 이제 계속 확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오차 행렬은 뭐냐? 오차 행렬은 이제 분할표 중에서 좀 더 이제 특수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특수적인 케이스. 이거는 이제 이게 컨틴전시 테이블이 이제 좀 더 이제
통계 전방에서 쓰던 이런 테이블이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제 좀 더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오차 행렬, 혼동 행렬이라는 것입니다.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컨퓨전 매트릭스는 딱 2x2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제 실제와 예측 결과를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이제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특정한 종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고양이, 개, 말 다음에 뭐 사슴까지 있다고 치면은 이때 무조건 2x2거든요. 그래서 특정 하나를 선택을 해요. 고양이, 파지티브로 이제 고양이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고양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양이가 아니다. 예, 양과 음으로 파지티브면은 이건 네거티브,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지티브면 네거티브. 이렇게 특정한 종류를 선택해서 파지티브와 네거티브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컨퓨전 매트릭스의 크기는 정해져 있어요. 예. 컨틴전시 테이블의 크기는 n by n까지 클래스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제 한 번에 이제 확장이 되는 반면에 컨퓨전 매트릭스는 이제 2x2 형태만 가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예를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레이블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true가 어떤 샘플 제로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캣인데, 원래는 고양이 이미지에서 캣인데 우리가 모델은 엔트, 개미라고 예측을 한 거죠. 예. 틀리게 예측했죠. 이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S1은 원래는 이제 엔트인데 모델도 엔트라고, 개미라고 맞게 예측했죠. 이거는 맞았고 틀렸고, 맞았고 뭐 계속 이렇게 되겠죠. 맞았고 틀렸고 이제 확인해 본다면은. 근데 이거를 이제 분할표로 정리한 게 이겁니다. 분할표는 이제 각각의 이제 모든 이제 클래스를 다 이제 이렇게 좀 평등하게 이제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요. 이제 엔트, 캣, 더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가 엔트인데 예측을 엔트로 한 거, 실제가 엔트인데 예측도 엔트로 한 거 두 개네요. 이게 있고, 실제는 캣인데 예측은 엔트로 한 거, 실제는 캣인데 예측은 엔트로 한 거,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캣을 캣으로 예측한 거 두 개고, 그다음에 독을 캣으로 예측한 거 여기 하나, 독을 독으로 예측한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와 예측을 어떻게 이제 실제와 예측이 어떻게 이제 연관되게 했는지를 이제 비교해서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이제 분할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각선에 있는 것들이 맞춘 거겠죠. 맞춘 거. 우리가 맞춘 거고요. 여기 나머지 대각선 외에 있는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실제와 예측을 다르게, 틀리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혼동 행렬은 뭐냐? 혼동 행렬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특정한 이제 대상을 가지고 그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2x2로 다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엔트에 대해 나타낸다고 해봐요. 엔트, 실제가 엔트인데, 그러니까 여기 양성이라는 거는 엔트를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엔트인 거고, 이것은 not 엔트인 거죠. 음성이라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성은 엔트인 거고, 그 다음에 양성은 이제 not 엔트, 물결로 할게요. 예. 이렇게 보면은 엔트일 때 엔트로 예측한 거, 엔트일 때 엔트로 예측한 거, 이거 두 개죠. 그래서 두 개. 근데 not 엔트일 때 엔트로 예측한 거, 여기네. 여기 없네요. 그래서 이거 하나. 그다음에 not 엔트를 not 엔트로 예측한 거, 이렇게 그래서 네 개. 이렇게 지금 이제 특정 타겟을 정해가지고 2x2로 이제 나타내는 게 컨퓨전 테이블이다, 혼동 행렬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표, 우리가 지금 클래스가 3개이기 때문에 혼동 행렬은 몇 개가 나오나요? 3개가 나오겠죠. 엔트에 대해서 하나, 캣에 대해서 하나, 그다음에 독에 대해서 하나. 독에 대해서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분할표는 이제 멀티 클래스일 때, 그러니까 둘이 이제 이 레이블이 이제 2클래스면은 사실 분할표와 혼동 행렬이 거의 차이가 없는데, 레이블이 이제 멀티 클래스일 때는 분할표와 이제 혼동 행렬을 이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분할표는 그 멀티 클래스가 이제 모두 한꺼번에 테이블에 다 등장하게 되는 반면에 혼동 행렬은 각각을 이제 분할해서 한다. 각각 클래스마다 이제 타겟을 잡아가지고 분할해서 정리하는 게 이제 혼동 행렬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이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진 분류 모델에서 먼저 이제 평가 지표를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분류 모델은 yes or n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지티브 or 네거티브로 이제 우리가 분류하는 게 이제 이진 분류 모델입니다. 이 이진 분류 모델은 이제 혼동 행렬로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로 우리가 결과를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머신러닝 통계학 방법이 사용된 분류 모델에서 분류 모델에 의한 분류 예측과 실제가 같은지 다른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맞게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를 쉽게 시각화한 테이블 형태의 레이아웃이다. 이게 혼동 행렬이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혼동 행렬에 기반하여서 이제 이게 지표 값을 우리가 나중에 계산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중간 이제 단계로 이제 혼동 행렬을 만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는 뭐냐? 네 가지가 있는데요. 트루 파지티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양성은 이제 우리가 잡기 나름이에요. 고양이와 개 분류다. 벌서스 개다. 이런 우리가 이제 양성을 우리가 타겟하는 애를 고양이를 분류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하나는 반대로 개를 분류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양성은 컴퓨전 매트릭스에서 먼저 그러니까 양성이 어떤 걸로 잡혀 있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암과 아니면 이제 코로나 이제 감염자와 이제 정상인을 이제 구별하는 어떤 코로나 분류 모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양성을 코로나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양성을 그 정상인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이거는 그러니까 양성은 잘 잡아줘야 된다는 게 있는 거죠. 사용자가 잘 잡아줘야 된다. 근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양성을 이제 하나의 클래스로 이제 잡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양성이고 나머지는 그 양성이 아닌 것들은 다 음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성을 암 중에서도 뭐 이렇게 위암이라고 잡았어요. 그러면은 음성은 다 뭐가 되나요? 음성은 뭐 이렇게 위암이 아닌 모든 암들, 뭐 폐암들, 갑상선암들, 뭐 다음에 유방암들, 뭐 이런 암들, 췌장암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음성이 되고 정상도 음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하나를 이제 타겟팅을 해서 그것을 양성이라고 잡으면은 나머지는 다 음성이 된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양성을 양성으로 맞추는 거, 이게 맞는 것을 올바르다고 맞다고 예측한 게 이제 트루 파지티브.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실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거, 예를 들어 위암이면은 위암을 위암이라고 예측한 거, 그것의 개수가 이제 트루 파지티브가 됩니다. 그다음에 위암이 아닌 애들, not 위암인 애를 우리가 위암이라고 예측한 거, 이거는 false 파지티브예요. 그러니까 파지티브는 파지티브라고 예측을 했는데 우리가 false 잘못 파지티브로 예측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측은 이게 뒤에가 파지티브로 했는데 잘못된 예측이었다. false 파지티브 예측이다. 다음에 우리가 실제는 양성인데 음성이라고 예측한 건 뭐가 되나요? 그러니까 음성이라고 예측했는데 틀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alse 네거티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 음성을 음성이라고 예측하면은 true 네거티브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true 네거티브, true 파지티브, false 파지티브, false 네거티브, true 네거티브, 이렇게 네 종류의 구성 요소가 이제 있는로 이루어진 게 이제 혼동 행렬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 혼동 행렬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다시 여기서 한번 예를 더 보면은 혼동 행렬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암, 그다음에 위암이 아닌 사람들, not 위암, not 위암이라고 했을 때, 예, 환자가 예를 들어 1000명을 우리가 이제 테스트셋에 대해서 예측을 했다고 해봐요. 그럼 이게 실제고 여기가 이제 예측이다. 네, 위암 환자가 이제 100명이었어요. 100명이었는데 90명은 맞췄고 5명은 또 이렇게 틀렸고 6명은 이렇게 틀렸고 4명,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900명은 이렇게 찍었다. 이렇게. 예. 그럼 여기가 이제 트루 파지티브, 펄스 파지티브. 그다음에 여기는 펄스 네거티브, 트루 네거티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 정확도는 뭐냐? 정확도는 가장 일반적인 이제 지표예요. 예, 매트릭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일반인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매트릭입니다.
맞춘 거 뭐, 맞춘 거분의 전체분의, 그러니까 전체분의 맞춘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맞춘 거는 이제 여기죠. 위함을 위함으로 해서 맞춘 거. 위함이 아니라 위함이 아니라고 해서 맞춘 거. 요게 이제 계산한다면 990분의 1000. 이게 지금 정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트루 파지티브 더하기 트루 네가티브 분해가 아니고요. 거기 그 밑에 이제 분모는 이제 트루 파지티브 더하기 폴스 파지티브, 폴스 네가티브, 트루 네가티브 전부 다 더하는 거죠. 이렇게. 예. 다 더한 거분의 전체 분의 맞은 거라고 이제 하는 게 정확도고요. 저 일반인과 비전문자도 이해하기 쉽잖아요. 장점은. 그래서 뭐 이것도 0에서 1 사이기 때문에 퍼센트로 나타나면은 0부터 100%까지. 그래서 뭐 이렇게 점수로 하면은 0점에서 100점까지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일반인들도 다 이해하는 이런 매트릭이 바로 정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은 이중 모델, 나중에 다중 분류 모델에서도 다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중 분류 모델에서 얘기했는데 다중 분류 모델도 똑같이 이제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다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뭐냐? 불균형 데이터, 특히 이제 파지티브가 적을 때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암을 이제 분류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암 환자가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1대 99의 비율로, 그러니까 100명의 테스트 데이터셋이 있는데 한 명이 암 환자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분류기가 모두 100명을 다 일반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분류를 했다고 치면은 그래도 정확도는 몇 %인가요? 99%가 나오죠. 예, 이거는 뭐 10,000명 중에 이제 100명이 이제 암 환자면은 10,000명 다 그냥 무조건 넌 정상인이라고 때려버려도 정확도가 99%가 나온다. 정확도는 그래서 이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 모델을 제대로 평가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왜 이렇게 정확도가 이제 무용하게 되었는가를 봤을 때는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불균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셋의 개수가 이렇게 불균형한 경우에, 클래스별로 개수가 비율이 불균등한 경우에 이런 정확도는 이렇게 워킹하지 않는다,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의 단점은 이렇게 불균등한 이제 데이터에서 동작하지 않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머신러닝을 평가한다. 그러면 일단 정확도를 일단 가장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그 테스트셋에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비율로 이제 이런 그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제 그 클래스가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정확도는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버리지, 그러니까 어큐러시 정확도의 이제 그 어떤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다른 이제 매트릭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정확도의 이제 아까 전에 그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트루 파지티브, 이게 굉장히 작을 때, 불균등하게 작을 때라고 했잖아요. 이게 트루 네가티브가 불균등하게 클 때, 예를 들어 10,000명 중에 이제 9,000명이 다 여기 속해 있다 그러면은 9,000명 그냥 다 지금 9,000명 이걸 다 그냥 네가티브라고, 이제 몇 명은 다 네가티브라고 해도 90%가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정밀도나 재현율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 네가티브를 안 보겠다는 겁니다. 일단 네가티브를 이렇게 고려를 안 하겠다. 우리가 파지티브라고 이제 예측한 것과 또는 이제 그 실제 파지티브였던 것들, 그러니까 파지티브 관점에서만 이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일단 정밀도와 재현율입니다. 정밀도는 이제 그 중에서 모델이 예측한 것 중에 얼마나 실제로 정답인지, 모델이 우리가 이제 파지티브, 양성이라고 예측한 것들, 여기죠. 여기 위에 네모. 위에 네모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평가인데요. 그러니까 트루 파지티브 더하기 폴스 파지티브, 트루 파지티브 더하기 팔스 파지티브 분의 이제 트루 파지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양성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그 중에 얼마나 실제로 진짜 양성이었냐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또 재현율은 이제 실제로 파지티브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제 예측을 해놨냐, 트루 파지티브를 예측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루 파지티브 더하기 펄스 파지티브분의 펄스 네거티브 분의 이제 트루 파지티브가 이제 재현율 또는 민감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재현율이랑 이제 민감도라는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정밀도라는 것은 좀 의미가 가져 이렇게 한글말로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얼마나 정밀하냐 예측이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측한 것 전체 예측한 거분에 그 다음에 실제로 정답인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재현율 리콜은 이제 어떻게 뭐 뽑아낸다 콜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트루 파지티브 중에서 얼마나 이게 뽑아냈냐 이런 겁니다. 정답을. 민감도도 이렇게 전체 중에서 전체 이제 있는 거 중에 파지티브가 있는 거 중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우리가 선택해냈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재현율 또는 민감도라고 하고요. 이게 나중에 뭐 트루 파지티브 레이시라고도 하는데 예. 그래서 이름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일단 그 여러분이 이제 잘 이제 그 감각을 익혀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나중에 식들은 나중에 찾아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는 아마 나오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 감염조사에서 이제 예를 한번 봐볼게요. 근데 그러면은 재현율이 높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트루 중에서 많이 뽑아낼수록 높게 됩니다. 그쵸?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전체 이제 코로나 이제 진단이라고 해볼게요. 코로나, not 코로나, not 코로나, 코로나 예측 실제라고 했을 때 실제 이제 코로나인 환자 그러니까 아직 검사를 못했지만은 실제 코로나 걸려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100명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100명을 다 뽑아내면 좋겠죠. 이러면 이제 재현율 또는 민감도가 이제 100%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뽑아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90명, 1000명, 못 보낼 수 있죠. 그러면 재현율이 이제 90이 되겠죠. 아니 0.9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현율이 높은 모델을 이제 사용한다는 거는 이제 잘 뽑아낸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투루 있는 애들을. 그래서 이 높은 표본 조사할 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전수조사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광범위하게 이렇게 조사할 때는 이 재현율이 높은 모델을 이제 사용하고 재현율 높은 모델을 해서 골랐어요. 딱 했더니 이제 우리가 한 200명 정도 고른 거예요. 200명 이렇게 재현율 높은 모델로 해가지고 200명 골랐더니 95명을 다 이제 뽑은 거죠. 200명 중에 200명을 뽑아가지고 그러면 200명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정밀도가 높은 애들로 해가지고 이번에 또 이제 줄여내면은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밀도와 재현율은 약간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지표에 있어서. 다음에 이제 아까 파지티브 이제 관점에서 이제 평가 지표를 봤다면 이제 네거티브 관점에서 평가 지표가 또 있거든요. 오후 검출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false alarm 또는 뭐 fallout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FPR, false positive rate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네거티브 중에서 얼마나 이제 FP false positive를 뽑아내는가 것인데요. 그러니까 잘못 뽑아냈죠. 이게 false positive니까 잘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때로 말한대로 하면은 코로나 환자가 아닌데 정상인인데 코로나 환자라고 우리가 코로나 환자라고 진단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가 있다는 거는 원래는 정상인이 이렇게 9,900 총 정상인이 10,000명이었어요. 이렇게 10,000명인데 우리가 코로나 진단을 했더니만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이게 결국 틀린 거죠. 10명을 코로나가 아닌데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라고 예측을 한 거죠. 이렇게 예측. 여기는 실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낮을수록 사실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오검출률은 그래서 계산한 거 보면은 오답을 얼마나 정답이라고 예측했냐. 그러니까 낮을수록 이제 좋은 성능이고 그래서 false positive 플러스 true negative 분의 false positive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오검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출을 틀리겠다. 예, false 틀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오검출률이 높다 이러면은 이제 모델이 안 좋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제 1,000명을 이렇게 오검출률로 해버렸어요. 이렇게 10,000명 중에서
그러면 이제 천명을 이제 또 재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치료를 하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금 출률이 높은 모델은 이제 추가 검사 같은 이제 추가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않다. 그래서 오금 출률 이렇게 네거티브 관점에서 얼마나 이제 실수를 하는가를 이제 보는 이런 지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불균형한 평가 지표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치우친 지표다. 정밀도와 이제 재현율, 오검출률은 이렇게 치우친 지표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특정 모델이 이제 굉장히 유리하도록 이제 얘네들이 이제 결과를 내볼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보수적인 모델이 있고 민감한 모델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모델은 뭐냐면은 투르가 지금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 코로나 정상 예측 실제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실제로 코로나 환자가 1000명이고 나머지는 9000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제 진단 키트가 한 예를 들어 여기 좀 더 줄여보죠. 100명, 9,900명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전체에서 10,000명이죠. 코로나 이제 어떤 진단 키트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딱 100명만 예측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100명 예측해가지고 거의 한 99명 맞추고 딱 한 명을 틀렸어요. 이렇게 100명 예측해서. 어떤 코로나 진단 키트는 굉장히 이제 뭐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굉장히 좀 더 이제 민감하게 예측을 해요. 그러면 이제 100명을 다 포함하고 나머지 900명은 이제 정상인 중에서 900명을 이제 코로나라고 예측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수적인 모델, 굉장히 조금 10명만 이렇게 예측한다든가. 그럼 거의 정답일 확률은 이제 100%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수적인 모델에 이제 유리하게 나오는 게 정밀도고요. 그다음에 민감한 모델에 유리하게 나오는 게 이제 재현율입니다. 민감한 모델, 예를 들어 우리가 거의 한 8,000명을 다 이제 예측을 했어요. 8,000명을. 그러면 이제 100명을 포함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이제 여기 100명은 다 들어갈 거고 7,900명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재현율 100분의 100을 이제 다 달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민감한 모델은 이제 재현율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다시 볼게요. 이제 정밀도에 대해서 예를 보면은 비 오는 날을 이제 파지티브로 예측한다고 했을 때 정말 비 올 것 같은 날만 예측하는 이런 보수적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밀도가 거의 100%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민감한 모델은 이제 비 온 날을 이제 파지티브로 예측할 때 비 올 것 같은 날, 약간 가물가물한 날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거의 이제 365일 중에 360일을 다 비 온다고 예측해보면은 재현율은 10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밀도, 재현율, 오검출률도 이제 비슷하고요. 이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예측하면 오검출률이 이제 낮아지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밀도, 재현율, 오검출률은 특정한 이제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모델에 좀 유리한다든가, 좀 아니면은 이렇게 민감하게 예측하는 모델에 유리한다든가, 좀 더 이제 관용적으로 예측하는 그런 모델에 유리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더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델을 어떤 일렬로 놓고 쫙 평가하기에 좋은 지표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밀도를 이제 정밀도는 이제 또는 여러 모델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보수적인 모델들을 이렇게 일렬로 줄 세우는데 좋아요. 근데 정밀도는 이제 민감한 모델들에 대해서는 거의 쓸모없는 이제 지표고요. 반대로 이제 재현율은 민감한 모델을 이제 줄 세우는 데는 좋은데 이 보수적인 모델에 대해서는 거의 워킹하지 않는 지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오검출률도 보수적인 것을 이제 예측하는 데 좋고요. 그래서 보수적인 모델, 민감한 모델 이런 약간의 합쳐져 있는 다 짬뽕되어 있는 전체적인 모델을 동시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정밀도, 재현율, 오검출률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왜냐하면 얘네들은 특정한 이제 모델에 유리하도록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균형적인 이제 지표는 없냐, 이렇게 치우치지 않은 진영적인 지표는 없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된 게 F1 스코어, 다음에 뭐 자카드 인덱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F1 스코어는 뭐냐면은 이제
정밀도, 그 다음에 재현율, 이게 둘 간이 서로 어떻게 보면은 반비례적인 이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둘을 이제 평균 내 가지고 평균 내는데 조합 평균 하는 거예요. 조합 평균. 조합 평균 내서 이렇게 스코어를 계산하는 게 이제 F1입니다. 예. 이 평균 여러분 이제 내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뭐뭐 아시나요?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그 다음에 조합 평균이 있어요. 예, 이거는 순서대로 이렇게 보통 되거든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술 평균이 이제 여기가 뭐 16대 1이라고 하면은 산술 평균은 이제 둘 간에 이제 절반 17, 2분의 17, 약 한 8 정도 나오거든요. 산술 평균은. 근데 기하 평균은 4 정도 나오죠. 이렇게 16 곱하기 1에 제곱근을 하니까 다시 한 4 정도 나오고, 조합 평균은 그거보다 더 작게 나와요. 예, 요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 평균은 이제 할 때 결국 이제 A와 B의 어떤 중간 값을 이제 대표 값으로 이제 보는 건데, 이렇게 두 개의 값의 대표 값을 이제 지정해 주는 게 평균인데, 예, 산술 평균은 이제 큰 쪽에 가깝게 이제 나오고요. 좀 더. 그다음에 근데 이제 기하 평균은 산술 평균보다 좀 더 작은 쪽에 가깝게 나오고, 그다음에 조합 평균은 그거보다 더 기하 평균보다도 더 작은 쪽에 가깝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중에서 좀 더 이제 작은 쪽에 보수적인 게 이제 조합 평균이고요. 그다음에 기하 평균, 그다음에 산술 평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1의 이제 의미는 평균을 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아까 전에 정밀도와 재현율이 있었잖아요. 정밀도와 재현율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둘 중에 이제 작은 쪽에 가깝도록 이제 평균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제 F1 스코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평균이다. F1 스코어 평균을 내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떤 치우친 두 개의 평균을 내서 안 치우친 균형적인 지표를 만드는 게 F1 스코어고, 그다음에 자카드 인덱스는 뭐냐? 자카드 인덱스는 약간 지금 트루 포지티브, 펄스 포지티브, 펄스 네거티브를 이제 집합적인 관점으로 보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예측과 실제가 있다고 쳤을 때, 예측 트루, 예측 포지티브와 실제 포지티브가 있다고 쳤을 때, 여기가 둘 다 이제 교집합에 해당되는 게 트루 포지티브고, 이렇게 이 예측은 포지티브인데 이제 실제는 네거티브인 이 부분이 이제 펄스 포지티브고, 그다음에 펄스 네거티브인데, 이게 자카드 인덱스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요 전체 유니온 합집합 분의 이제 교집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집합이 이제 FN 더하기 TP 더하기 FP잖아요. 이렇게 합집합 분의 교집합 FP 이렇게 하는 TP 하는 게 이게 지금 자카드 인덱스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색 간의 어떤 균형 잡힌, 얘는 어떤 지표를 만들기 위한 이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말고도 지표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좀 중요한 것만 이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뭔가요? 지금 여기서 계속 트루 네거티브가 지금 무시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 트루 네거티브가 무시된 이유는 아까 정확도 어큐리시에서 이 불균등한 경우에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이제 불균등한 경우에 지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네거티브를 지금 빼버리고 계산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예, 그래서 좀 이제 네거티브를 이제 고려하는 이제 균형적인 지표는 뭐가 있냐면은 매튜 상관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트루 포지티브, 트루 네거티브, 펄스 포지티브, 펄스 네거티브의 이 값들을 다 쓰는 이런 지표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해요. 예. 계산은 이제 이런 이제 계산들은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이제 코딩을 해도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사이클론 같은 이제 머신러닝 패키지 보면은 이렇게 다 이제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다 써도 되거든요. 아무튼 계산 이렇게 한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래서 파지터비적인 측면과 네가티브적인 측면을 다 고려하고 있죠. 예, 매튜 상관계수는. 그다음 그 아까 F1과 지금 그 자카드 인덱스는 이제 파지티브적인 측면만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다 고려하고 있는 상관계수 그 균형적인 지표고, 그다음에 이 어떤 연구 최근에 2010년에 이렇게 2020년 1월에 이제 발표된 이런 논문에 보면은 혼동 행렬을 평가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표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 그 프리시전 정밀도나 아니면은 리콜 재현율, 그다음에 뭐 그 오검출률 같은 거, 예, 그런 거는 아예 편향된 지표고, 그다음에 좀 균형적인 지표는 F1 스코어, 자카드 인덱스, 그다음에 지금 MCC 이렇게 배우는데요. MCC, F1, 그다음에 자카드. 예. 이 중에서 이제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이런 이제 논문에 이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 논문을 쓰거나 이런 게 할 때는 MCC를 이제 우리가 평가 지표를 이제 쓰게 되면은 그 근거를 이 논문을 이제 참조하면서 들면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뭐 많이 써보면은 F1 스코어도 굉장히 좋고요. MCC도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F1 스코어는 좀 더 이제 MCC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F1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둘 간의 이제 아까 그 정밀도와 이제 음, 재현율 간의 이제 평균이다. 조합 평균이다라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F1 스코어, MCC 같은 것들을 이제 주로 균형적인 이제 그 분류 모델을 평가하는 지표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중 분류 모델에서의 이제 평가 지표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이제 다중 분류 모델에서는 평가 지표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정확도 같은 경우에 정확도는 참 그래서 유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유리한 점이. 정확도는 예, 정확도는 이 n by n 분할표에서 한 번에 그냥 계산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맞은 거분에 틀린 거 카운트 해가지고 이제 다 더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맞은 게 2, 1, 그다음에 틀린 것까지 다 포함한 전체가 2, 1, 1, 1이기 때문에 5분의 7분의 5다. 이런 식으로 정확도를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어서 계산이 참 편합니다. 정확도는 참 항상. 예, 그래서 일반적이고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데, 항상 문제는 어떤 편향된 것이 있을 때 정확도가 잘 워킹 안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클래스가 이제 그 외의 지표들은 이제 아까 전에 그 혼동행렬은 2x2라 그랬죠. 멀티 클래스에 대해서도 2x2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동행렬에 대해 정의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 혼동행렬을 나누고 지표를 구한 다음에 평균 또는 이제 가중평균을 이제 계산해서 이제 지표들을 이제 최종 통합 지표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클래스가 지금 3개인 멀티 클래스 지금 분류 문제인 거죠, 지금. 근데 거기서 엔트에 대해서 파지티브, 네가티브, 실제 다음에 예측도 마찬가지로 파지티브, 네가티브로 해서 여기는 엔트고 not 엔트인 거죠, not 엔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엔트를 이제 타겟팅으로 했을 때는 파지티브 엔트면은 여기는 not 엔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파지티브 엔트 대 엔트가 두 개고 이렇게 엔트가 아니고가 여기 네 개고, 그다음에 이렇게 실제는 이제 엔트가 아닌데 엔트라고 한 게 엔트가 아닌데 엔트라고 한 게 한 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을 다 혼동 행렬로 이제 다 구한 다음에 엔트에 대해서 구하고 캣에 대해서 구하고 이렇게 덕에서 대해서 구하고, 그런 다음에 프리시전을 이제 계산하려면은 각각의 프리시전을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프리시전은 이제 예측한 거분의 실제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3분의 2, 그다음에 여기도 3분의 2, 그다음에 전체 1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이거에 이제 평균을 그냥 내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혼동행렬을 구해서 나눠서 구한 다음에 지표값을 각각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평균 낸다. 단순 평균은 이제 그냥 전체 개수 3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다 더한 다음에 3개니까 3으로 나눠준 거고. 그다음에 웨이티드 에버리지 가중 평균은 뭐냐면은 이게 이 지금 클래스가 그 테스트 데이터셋의 클래스가 이렇게 엔트는 지금 몇 개인가요? 엔트는 실제로 2개고 캣은 3개고 덕은 2개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캣이 더 많아요. 캣이 많기 때문에 캣의 결과에 좀 더 가중치를 준다고 하는 게 가중 평균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지금 7개죠. 2개, 3개, 2개이기 때문에 2개, 3개, 2개 곱하기 7분의 2 곱하기 2분의 3을 한 거고요. 캣은 지금 3개이기 때문에 7분의 3 곱하기 3분의 2 한 거고, 그 다음에 덕은 2개이기 때문에 7분의 2 곱하기 1 프리시전 값 1 해가지고 전체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중 평균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균을 이렇게 내서 계산할 수가 있다. 평균을 내서 계산하는데 그 클래스의 이제 크기를 무시하는 그냥 단순 평균을 계산한다든가, 그다음에 또는 이제 가중 클래스의 크기를 고려하는 가중 평균을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각각 개별 클래스에서 구한 지표들을 평균을 낸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까지 해가지고 또 다중 클래스 분류 모델에서의 이제 지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가중치 출력 모델에서의 이제 평가 지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중치 출력 모델인 건 뭐냐? 가중치 출력 모델은 결과가 이렇게 yes와 no로 나오는 게 아니고 결과가 이렇게 그 일련의 이제 값의 범위로 나오는 게 이제 가중치로 나오는 결과가 가중치로 나오는 게 가중치 출력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델의 출력 결과가 확률은 이제 0에서 1 사로 나오죠. 가중치는 이제 뭐 사실 그 제한 범위가 없고 아무튼 순서가 0에서 보통 뭐 이제 1로 할 수도 있고 0에서 100으로 할 수도 있고 0에서 1000으로 할 수도 있고 0에서 무한대도 될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의 가중치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델에서 이렇게 그래서 근데 대해서 이제 그 평가하는 것이 지금 알고자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가중치로 이제 주어지는 모델은 인계값에 따라서 이제 분류 결과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볼게요. 지금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가 있어요. 근데 7개에 대해서 이 x에 대해서 fx 해서 우리가 이제 비가 올지 말지, 내일 비가 올지 말지에 대한 어떤 확률값 같은 이런 가중치를 이제 결과로 내보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스레숄딩, 그러니까 임계값 설정을 통해 가지고 이 우리가 이제 가중치 결과를 이렇게 분류 결과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중치를 이제 0.6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이면은 이제 비가 오고 아니면은 비가 안 오겠다로 하겠다. 그러면은 0.6이 아닌 미만인 이런 애들은 다 폴스가 되는 거고요. 내일 비가 온다고 하는 거에. 그다음에 0.6 이상인 애들, 영보다 큰 애들, 초과인 애들은 이렇게 다 true로 이렇게 레이블링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분류 결과를 그래서 가중치 출력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스레시홀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분류 결과를 확정짓는 단계가 이제 더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분류 결과 확정 지어지게 되면은 이제 정답과 이제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정확도를 내게 되겠죠. 근데 이 가중치 출력 모델에 이제 그 가중치를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델을 평가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가중치 출력 모델은 인계값을 조절함으로써 이제 인계값을 이제 낮추면은 여기 낮추면은 굉장히 여기 있는 애들이 다 true가 되죠. 0.3, 0.5 이상이라고 하면은 0.3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전체 7개는 6개가 다 true로 이제 바뀌게 되고, 인계값을 어떻게 짜라주냐에 따라서 가중치 출력 모델은 이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계값을 이제 조정해주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모델의 이제 결과의 보수성과 이제 민감성을 조절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특정한 이제 경우 가중치가 이제 모델의 이제 결과가 이렇게 딱 결과로 떨어지지 않고 가중치로 이제 나오는 모델의 경우에는 특히 많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ROC, AUC 이제라고 하는데요.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중치 출력하는 경우가 그 실제 분류에서 꽤 많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그 머신러닝 실습에서 했던 것도 다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때 뭐 포메라니안 같은 경우에 보면은 포메라니안 우리가 테스트셋 사진을 주면은 얘가 뭐 포메라니안인지 90점, 그 다음에 푸들 5점, 그 다음에 5점이 너무 크네요. 5점, 그 다음에 시추 5점,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가중치별로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50 이상으로 해서, 아니 가장 많은 애로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냥 분류를 만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가중치 출력 모델이 굉장히 많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가중치 출력을 이제 어디서 끊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중치를 이제 인계값을 여러 개 끊어 보면서 이제 출력 모델의 이제 성능을 이제 지표화하는 것이 이제 가중치 출력 모델의 이제 평균 지표고요. 그것이 가장 유명한 이제 ROC, AUC라는 것에 대해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 판정 임계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임계값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임계값을 0.6으로 하면은 여기 0.6보다 작은 여기는 지금 펄스가 되고 여기는 true가 되는데, 0.6보다 예를 들어 0.4라고 했어. 4보다 크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4개가 지금 true가 되겠고 나머지가 false가 되겠죠. 0.3보다 크다 하면은 true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 해당되는 아까 전에 그 sensitivity, 그러니까 그 뭐 민감도라든가 아니면은 그 프리시전, 그런 어떤 지표들이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 값들을 이제 인계값을 달리 주면서 이렇게 찍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위 양성률과 민감도를 이렇게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스레숄드에서 찍었을 때의 그런 플롯이 지금 이제 ROC 커브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스레숄드마다 이제 이런 식의 그 민감도와 위양성률에 대한 값들이 이렇게 좌표로 나오고, 이것들을 쭉 연결한 게 ROC 커브입니다. ROC 커브. 예. 가장 이상적인 분류기는 이게 위양성률, 그러니까 그 거짓 양성률이 0이 돼야 되고 민감도는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런 이제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가장 베스트의 모델인 거고요. 근데 보통 이제 스레숄드를 이제 달리주면서 그것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위양성률 대비 이제 민감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이제 찍어보는 게 이제 ROC 커브입니다. 이게 커브잖아요, 커브. 이렇게 그래서 스레숄드를 이제 달리주면서, 그러니까 0.5 스레숄드를 줬을 때 위양성률 어쩌구와 어쩌구 요거를 이제 찍고, 그 다음에 0.6을 스레숄드를 줬을 때 위양성률과 민감도를 구해서 찍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0.7을 했을 때 또 찍어서 연결하고, 뭐 이런 식의 계속 인계값을 이제 달리해 주면서 좌표를 찍어가면서 이제 커브를 만들어서 계산하는 게 ROC 커브다. 그래서 이 ROC 커브의 이제 가장 베스트는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 위양성률은 0이고 민감도는 1이 돼버리는 바로 이런 모양이 되는 커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AUC는 뭐냐? 그러면은 그 ROC 커브, 그러니까 위양성률, 민감도의 위양성률은 지금 이제 리콜이고요. 리콜 또는 센시티비티, 민감도 위양성률이 아니고 여기가 지금 리콜 또는 이제 센서티비티고요. 여기가 이제 위양성률. 아까 전에 false positive rate, fallout 그거죠.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찍어가지고 이 ROC 커브를 이제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밑에 부분 면적, 이 AUC라는 값입니다. Area under the curv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때문에 area 면적, 이 ROC 커브 아래쪽의 면적이다. 그래서 그 최대 AUC는 1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최대 AUC는 이렇게 어떤 모델이 위양성률이
빡 0이 돼 버리면서 민감도가 바로 1로 이제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모델, 전체 넓이가 1인 이게 가장 베스트 모델이고요. 아무튼 근데 지금 이제 모델 1번은 지금 위양성률이 좀 더 이제 베스트에 가깝게 면적이 크게 됐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요 1번의 에어 1번의 ROC 커브의 면적은 지금 뭐 0.7이라고 하고 밑에는 지금 0.6이라고 하면은 0.1이 더 1번 모델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AUC를 써가지고 이제 이런 가중치 출력 모델의 결과를 이제 지표화하는 거죠. 이제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중치 출력 모델 같은 경우는 그래서 ROC, AUC를 이제 쓴다. 그래서 이 ROC는 이제 이 커브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AUC는 이 커브에 있는 면적의 실제적인 값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평가 지표는 얘고요. AUC. 근데 이제 어떤 커브에 이제 AUC냐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ROC, AUC라고 보통 이제 이름을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분류 모델을 이렇게 어떻게 성능을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모델, 일반적인 평가 지표는 이제 어큐러시, 정확도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특정한 이제 목적에 이제 평가를 필요할 때, 보수성을 평가할 때는 이제 정밀도, 오검 출력 등을 쓰고요. 그다음에 민감성 평가할 때는 제어율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일반적인 목적, 이거는 특수한 목적의 평가고요. 일반적인 목적 평가할 때는 어떤 둘의 결국 평균값과 같은 F1이나 자카 인덱스 또는 MCC 에큐러시를 이제 쓴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진 분류 모델의 경우고 다중 분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개별 클래스별로 이렇게 이진 분류화 시켜서 그 지표를 계산한 후에 이 지표들의 단순 평균 또는 가중 평균 값을 이제 씀으로써 이제 다중 분류 모델의 이 분류 지표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중치 출력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계값을 이제 조정함에 따라서 아까 전에 false positive rate과 그 다음에 여기 리콜 또는 true positive rate의 그 그래프 ROC 커브를 그리고 ROC 커브에 이제 그 area under the curve AUC 값을 이제 계산을 해냄으로써 이제 요 AUC 값을 0에서 1 사이로 나오는 이 AUC 값을 그 모델의 그 가중치 출력 모델의 지표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오늘 지표에 대한 이렇게 이론 수업을 다 마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